안녕하세요. 오늘 발표하게 된 더만마의 김민수 대표이사입니다. 저는 현재 오늘 행사를 진행하는 푸드테크 협회 공동 회장을 맡고 있고요. 그리고 전국 스타트업 연합회 초대 회장으로서 스타트업들과 많은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세션을 맡은 거는 물류에 대한 세션인데 그 중에서도 해외 사례와 국내 사례를 들면서 푸드테크가 어찌 보면은 하나의 영역이지만 삶의 중심이 있다는 세션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푸드테크의 진화, 푸드테크는 더 라이프, 삶이다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보면은 다양한 영역들이 있습니다. 푸드, 클로스, 의식주를 다루는 여러 가지의 플랫폼들이 존재하게 되고요. 사실은 그 중심에 푸드란 영역이 가장 중요한 부분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영역을 세션으로 보면은 왜 많은 기업들이 이번에 CES에서도 여러분들 많은 발표에서 푸드가 가장 중요한 영역이라고 하지만 그 영역의 세션에 왜 푸드가 가장 중요할까요? 라는 질문에 어제 세션에서는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삼성전자는 푸드 전문 기업입니다라고 아주 공식적으로 나와서 언론에도 많은 이슈가 됐었습니다. 실제로 많은 기업이 푸드에 대한 관심을 있고 왜 먹거리 산업에 투자할까라는 것을 지표로도 데이터로 나옵니다. 실제로 첫 번째부터 11번째까지에 대한 다양한 세션으로 100% 비율로 이 시장에 대한 부분을 나누고 있는데요. 미용 위생부터 해서 요새는 펫 경조사까지도 새로운 영역으로 등장하고 있고 이 세션의 부분에서 특히 스타트업 중에 투자를 받으시려면 이 영역에 얼마나 많은 부분에 관심사가 있는지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오늘 세션에 있는 푸드테크는 21.4%라는 가장 높은 점유율을 가지고 미래 먹거리에 대한 투자에서 스타트업에서도 가장 중요한 요소로 갖고 있습니다. 주거 가구라는 풀업테크 영역부터 해서 부분을 쭉 보면은 이러한 영역들도 최종 골인 목적지는 푸드에 관련된 부분으로도 많이 엮여 있다는 것도 관심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의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식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어떻게 결정을 해서 갈 거냐. 결국은 여러분들 가만 보면 지금 트렌드에서 옷에 대한 부분들이 제 주위의 스타트업들이 좀 난항을 겪고 있는데 옷은 경기가 좀 안 좋으면은 사람들이 예전에 입었던 옷을 그대로 입을 수 있는데 사실 먹는 거는 하루라도 빠짐없이 존재해야 될 무엇인가라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의식주에 대한 부분들이 결국은 식에서 시작하지만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는 영역으로 포괄된다는 부분으로 볼 수 있고요. 자, 그 사례 중에서 여러분들과 아마존이라는 사례를 형태로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아마존은 서점에서부터 시작했던 다양한 플랫폼 사업을 했던 회사인데요. 제가 이 데이터에서 2017년까지만 자료를 가지고 얘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1999년부터 2017년까지 부분을 보면 2016년 전까지는 IT 중심의 회사들을 대거 M&A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137억 달러, 한국 돈으로는 굉장히 큰 조단위의 투자를 2017년 6월에 홀푸드라는 퀄리티 있는 플랫폼의 식품 회사를 인수하면서 아마존은 또 다른 부분에 변화를 주게 됩니다. 홀푸드 마켓이 놀라운 건 뭐냐면 데이터 분석을 해요. 여러분들 처음에 홀푸드 마켓을 아마존이 인수하고 나서 어떠한 부분을 만들었냐면 닭고기하고 달걀, 아보카도, 연어의 가격 경쟁 선포를 해버립니다. 상당히 여러분들에 대해서 플랫폼에 집중력을 갖고 있는 부분인데요. 시장을 내가 한번 아도를 한번 쳐보자는 사실 생각으로 홀푸드 마켓 하면은 여러분들 얘기할 때 건강함을 추구해요. 건강함의 밸류를 만들어서 식탁을 안전하게 만들게요 라고 했지만 공격적인 마케팅 전략을 띱니다. 닭고기, 달걀, 아보카도, 연어 가격 경쟁 선포를 하면서 시장을 아도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시장에 대한 470개, 지금 현재는 500개 매장입니다. 홀푸드 마켓을 만들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또 IT의 디바이스 회사들을 홀푸드 마켓에 붙이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스피커 AI 에코하고 에코닷이라는 M&A를 했던 회사들을 진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식이라는 컨셉 하에서 하나를 묶는 컨셉에 대해서 성공적인 모델을 만들게 되죠. 현재는 500개 매장을 중심으로 있는데 오늘 날짜 기준으로 보니까 지금 미국에서 순위에서는 애플에서 시작해서 업계 4위의 미국에서의 가치로 인정을 했는데 137억 달러의 1조라고 하는데 올해는 홀푸드 마켓이 1조의 달러에서 좀 떨어진 케이스가 됐습니다. 이유는 아무래도 지금 코로나를 대비해서 홀푸드 마켓이 물류를 많이 지었어요. 오늘 제가 물류 세션이니까 물류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근데 사실은 유통 물류의 예측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올해 업계 사이에서 홀푸드 마켓으로 인한
시장에 대한 분석에 대한 영향을 잘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제가 볼 땐 뒤에 페이지에 준비한 자료들을 보면 홀푸드 마켓은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전략을 충분히 아마존과 함께 짜고 있는 전략 포인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전 산업계를 망라하는 아마존과 홀푸드 마켓은 라이브 커머스 플랫폼을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성 모델링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통 월마트를 따라잡기 위한 전략으로 홀푸드 마켓을 정했는데 제가 무엇보다도 이번 세션에서 홀푸드 마켓을 가장 중요한 세션으로 컨셉을 잡은 이유가 있습니다. 발표자인 저는 현재 그 더만마라는 동네 마트를 묶어서 한국의 아마존이라는 컨셉으로 비즈니스 모델링을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전략 포인트로 보고 있는 부분은 여러분들도 차별성에 있는 전략을 봐야 되는데 무조건 경쟁력이 있다면 싼 제품을 만들어서 팔겠다 이거보다는 사실 큰 컨셉은 홀푸드 마켓은 여전히 유기농, 그다음에 구매자의 교섭력, 그다음에 공급자의 교섭력, 그다음에 대체자의 위협, 경쟁자의 위협을 잘 시장을 파악해서 본인들이 만드는 제품들이 시장에서 퀄리티 있고 가치가 있는 제품이라는 것을 만들면서 접근을 했고 그 전략이 맞아떨어집니다. 저희가 오늘 자료는 나오지 않지만 한국에서는 마켓컬리가 본 형태대로 비즈니스 모델링을 만들었지만 약간의 차별성은 홀푸드 마켓 같은 모델링을 만들지 못하고 물류 기반으로 로지스틱스만 만들어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좀 지금에 와서는 마켓컬리가 조금은 적자를 나는 사업 모델링을 하고 있는데 홀푸드 마켓과 아마존은 본 비전과 같은 비전 모델링을 만들면서 시장에서의 차별성을 가지고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존은 최종적으로 어디서 수익을 보는 모델을 잡았냐면 실제로 식품에서는 저도 비즈니스 모델링을 하다 보니까 수익률 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많은 국내에 있는 물류 회사들이 가치를 크게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사실 물류에서 비즈니스 모델링을 향후에 단계적 미션을 가지고 다음 단계를 그려야 되는데 그 밸류에이션을 만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여러분들이 흔히 말하는 새로운 챌린지를 아마존고나 무인 편의점, 마트의 리테일테크 등의 오프라인을 전비한 모델로 진출하게 됐고 그 모델을 통해서 새로운 도전을 만들게 됩니다. 재밌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아마존이 물류의 상태를 보면은 우측에 보신 이 세 가지를 기준으로 상당히 물류에 대한 챌린지를 하게 됩니다. 현재 아마존은 딜리버리 사륜이 2020년 현재 1만 개 차량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국내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만큼 굉장히 많은 딜리버리 차량을 가지고 퀵커머스에 대한 부분을 하고 있는데 이들의 목표는 2030년까지 10만 개의 차량을 보유하겠다. 굉장히 글로벌하게도 딜리버리에 대한 부분에서는 아마존을 범접할 수 없다는 아주 높은 목표를 잡았습니다. 현재 아마존 하면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존재할까 하는데 운송 운전자만 40만 명입니다. 트럭이 4만 대고 그중에 밴이 1만 대를 갖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거는 이 발표를 했을 때 비행기가 75대인데 오늘 날짜로 보니까 약 한 82대 정도로 에어허브를 만드는 비행기 수단까지 만들었습니다. 즉 물류를 단순히 사륜뿐만 아니라 퀵커머스, 딜리버리를 할 수 있는 다양한 운송 수단의 모델을 만들고 아마존 에어허브라는 것을 구축해서 실제로 미국 인구의 최종 목적지는 70%가 아마존 에어 공항에서 100마일 이내에 거주할 수 있는 플랜을 짜겠다고 발표를 해버렸습니다. 결국 무슨 얘기냐? 아마존이 할 수 있는 물류 거점 안에서 의식주를 다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 테니 우리 플랫폼을 쓰세요라고 아주 챌린지를 만들어버린 겁니다. 아마존 공화국을 만드는 그림이죠. 결국은 그 중심에는 물류 플랫폼이라는 것을 존재하게 되고 모든 것들을 그 안에 존재하게 돼서 안에 존재하는 것들을 세 개 보면은 커머스, 물류, 데이터를 모든 것을 아마존 내에서 존재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서점부터 시작했지만 지금은 의식주를 포함하고 그 안에 의류, 패션, 신선식품 이런 것들을 자기의 물류 내에서 모든 것을 소화할 수 있도록 만드는 플랜을 짜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아마존과 같이 푸드 영역으로 진출해서 라이프 플랫폼으로 갈 수 있는 국내 기업을 2개, 또 저희 회사를 포함해서 3개의 업체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야놀자인데요. 이 안에는 플랫폼이 있고 클라우드가 있고 M&A로 최근 시장에서는 독보적으로 2021년에 M&A로 큰 성장을 거뒀습니다. 여러분들이 봤던 손종의 비전 펀드로 성장을 했지만 여러분들께 야놀자라는 회사를 제가 오늘 푸드테크에서 특별히 언급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야놀자는 크게 보면은 최근에 M&A를 무섭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이지람 회사, 데일리 호텔, 한국 물자조달 주식회사,
등등의 회사들을 숙박 플랫폼을 확대하기 위해서 단계적으로 인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회사를 좀 예의주시하게 보려고 합니다. 야놀자가 인수한 다양한 호텔라우, 레저큐, 한국조달물류, W 디자인 호텔 등의 2016년부터 투자 유치를 우리는 과감하게 이 시장에 놀러 다니는 것은 모든 책임지는 회사가 되겠다고 선포를 하면서 동남아시아까지도 우리가 점령하겠다라는 부분에 플랜을 짰는데, 그 안에 여러분들께 발표하지 않은 IR 전략들이 투자 펀딩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IR 발표할 때 전체적인 틀에 대해서 스타트업들이 다 얘기하는데요. 그럴 필요가 없는 게, 핵심에 대한 전략들은 따로 심사역들과 만나셨을 때 얘기하면 됩니다. 여기서는 특이하게 두 회사에 대한 인수를 합니다. 2020년 나우버스킹이라는 회사하고, 여러분 도도포인트라고 들어보셨나요? 음식 먹으러 가면 포인트를 적립하는 이 회사를 갖다가 160억의 인수를 올해 하게 됩니다. 왜 했을까요? 2022년에 도도포인트를 인수하면서 최적화된 고객관리 솔루션을 가져갑니다. 즉 사용자가 포인트뿐만 아니라 안에서 일하는 ERP나 CRM에 대한 개념을 모두 가져가는 툴들이 필요해서 단계적으로 이 회사의 도도포인트를 해서 국내에 있는 식당도가 연결되는 포인트 1위인 도도포인트를 160억에 인수해서 실제로는 식에 대한 도전을 하게 됩니다.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이런 인식이 있죠. 저도 딴 데서 교육을 하거나 강의를 할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플랫폼은 전문화된 플랫폼을 쓰세요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골프 같은 이 부킹할 때는 엑스골프를 쓰고, 배달 주문하면 배달의 민족을 쓰고, 또 호텔 예약할 때는 야놀자 여기어때를 주력으로 많이 쓰시는데, 사실은 야놀자는 전략 포인트를 도도 포인트를 인수하면서 다른 설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 강의 내용들을 보면 전체적으로 이 시장을 어떻게 이끌고 갈 거냐는 정리가 되는데, 의식주 플랫폼을 더 사이즈 유니콘이라는 비즈니스 모델링을 만드는 회사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거는 이 시장을 이커머스 혹은 플랫폼으로 다 담을 수 있는지 없는지의 부분을 가지고 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 회사는 푸드를 국내에서보다는 국내 솔루션을 인수한 다음에 글로벌 전략을 땄습니다. 우측에 있는 두 가지 회사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 건데요. 야놀자가 생소한 이름일 겁니다. 야놀자 클라우드라는 회사하고 야놀자 F&B 솔루션이라는 회사를 올해 두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이 두 회사의 특징은 푸드 전문 회사입니다. 야놀자 F&B는 싱가포르의 블루 바스켓이라는 회사하고 제휴를 맺고, 동네에 있는 똑같습니다. 신선식품을 배달하는 서비스를 야놀자에 있는 솔루션을 갖다가 붙여서 도도포인트의 CRM, 그다음에 국내에 있는 푸드 전문 플랫폼에 대한 것들을 붙여서 싱가포르 동남아시아에는 야놀자 F&B 솔루션이라는 이름으로 진출을 했고, 지금 동남아에서는 야놀자 F&B 솔루션이 스타트업 중에서 푸드 업체에서는 강력한 업체 중에 하나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어떻게 하고 있냐? 야놀자 클라우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SPC라는 삼립그룹과 SPC 그룹과 같이 간편식 공동사업과 식자재 사업을 진출했습니다. 결국은 야놀자하고 생각하는 게 주에서 시작하는, 또 놀이 문화에서 시작을 했지만 결국은 의식주를 담는 플랫폼 비즈니스로 진행을 했고, 그중에 최근에는 커피 구독 서비스는 원두데일리라는 부분에도 6.5억을 투자하면서 푸드 쪽에서는 국내에서도 서서히 색깔을 푸드 쪽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푸드 플랫폼 영역에서 하나의 업체를 더 보겠는데요. 물류 사업으로 다양하게 커가는 대상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면 배달의 민족이라는 회사인데요. 여러분들 배달의 민족은 이번 강의에서도 가장 이슈가 좀 많이 됐던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최근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배민찬, 비마트 등의 부분에 있어서 배달을 딜리버리하고 영역에서 본인들이 선포했던 영역보다도 더 확대하면서 진행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하는 영역 중에 세션이 물류라서 물류 관점에서 또 딜리버리 관점에서 배민의 변화와 히스토리를 좀 말씀드리도록 해볼게요. 자, 이 한 장으로 제가 배민의, 오늘 제가 강의가 30분이어서 좀 축약한 자료로 말씀드립니다. 배민은 현재 이게 지금 로봇입니다. 이 로봇을 현대 기아차와 지금 같이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땀 뻘뻘 흘리고 배달하는 부분을 넘어서서 현대와 기아차와 함께 로봇 모빌리티 비즈니스 모델링을 만들고 있습니다. 상당히 무인 배송을 위한 로봇 배달 서비스를 운영해서, 놀랍게도 지금 배민이 예전에 선포했던, 좀 배민 우리 또 멤버들하고도 친해서 좋은 쪽으로 말씀드리면, 배민이 물류센터 딜리버리를 안 하겠다고 발표했었어요. 근데 최근에 비마트, 또 배민 프레시, 그걸 통해서 뭘 짓냐면
경기도 이천에 물류센터를 건축 준비하고 있고 서울, 경기, 일산, 경기 북부를 통해서 일산하고 지역에 물류센터를 겸비한 부분을 만들고 있습니다. 로봇을 활용한 스마트 물류 사업화를 고도화한다 그러는데 중요한 거는 배민이 물류를 하면은 배민 역시도 어떤 그림으로 그릴까요? 물류 공장을 만들게 되면 물류 시스템에서 푸드만 움직이진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물류를 고도화하면 실제로는 생필품부터 해가지고 의식주를 고려한 다양성 있는 플랫폼으로 가기 때문에 결국은 배민 역시도 의식주를 포함한 비즈니스 모델링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정리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 회사를 기반으로 좀 쉽게 사례를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푸드 영역에서 시작해서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을 기반으로 다른 회사보다도 물류 기반의 리테일 테크 비즈니스 모델링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현재 저희 회사는 기업 가치가 2,500억 정도여서 지금은 이제 예비 유니콘으로서 추진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 저희 회사 같은 경우도 동네 마트를 거점으로 빠른 배송을 하는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가치가 2,500억까지 나오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동네 마트를 묶었는데 어떻게 밸류가 이렇게 2,500억까지가 나올 수가 있을까? 저희는 최근에 이제 시스페이스라는 서칭을 해보시면 업계 6위에 편의점을 인수하게 됩니다. 전 1,700개 정도 되는데 마트와 편의점을 경계선을 지금은 없애는 작업을 하고 있고 한국에 아마존이란 비즈니스 모델링을 만들고 있습니다. 즉 다시 얘기하면 토털 의식주 플랫폼이라고 하는 영역에 부분에서는 먹는 거, 자는 거, 또 즐기는 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그 안에는 로지스틱스, 물류가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링을 만들고 결국은 딜리버리 영역까지 고민하고 있는데 왜 이게 가능하냐? 동네 마트가 3대에서 4대까지 배달 차량을 갖고 있는 것을 얼라이언스 작업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런 부분을 통해서 플랫폼 비즈니스로 저희 역시도 가고 있는 겁니다. 앞에 있는 3가지 사례의 메이저 회사들을 얘기했던 이유도 뭐냐면 여러분들이 스타트업으로 사업 그림을 그릴 때 비전을 만드는데 1년, 3년, 5년, 10년 혹은 20년 플랜을 짬에 있어서 결국은 플랫폼이란 개념이 의식주 플랫폼을 다 담아야지 플랫폼이 될 수 있고 결국은 기업 가치를 만들려면 오늘 출품해서 HMR이 됐든 푸드가 됐든 HMR이 됐든 아니면 브레드 빵이 됐든 혹은 다양한 식품이 됐든 아니면 스마트팜이 됐든 결국은 최종 꼬리는 플랫폼이나 플랫폼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지 않으면 최종 밸류에이션이 그 목적까지는 가기가 어렵다는 하나의 검증도 되고 그 안에는 오늘 얘기하는 물류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여집니다. 저희는 물류를 획일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부스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데 ESL이라는 택 기술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기술이 왜 중요하냐면 저희 마트는 저희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위치에 어떤 물건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ESL은 가격 정보만 주는 게 아니라 위치 정보도 줄 수 있는 패커티 기능이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물류를 동네 마트를 물류와 거점으로 쓰기 위한 연구의 결과를 테크화 부분을 저희는 ESL이라는 새로운 포인트를 잡고 움직였던 겁니다. 결국은 내가 갖고 있는 위치값에 대한 물류를 안 가지려면 여러분들도 물류를 비즈니스 모델링을 만든다면 새로운 아이디어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지 새로운 밸류에이션의 비즈니스 모델링도 가질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저희는 또 하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호텔 엔조이를 작년에 인수를 했습니다. 호텔 엔조이는 계열사 포함해서 5개의 회사로 이루어지고 있고 현재는 업계 7위까지 다시 올라가서 호텔 숙박의 새로운 강자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가 인수할 때까지만 해도 법정 관리에 들어갔던 회사였는데 그래도 정통으로 호텔 예약에 있어서는 강자였기 때문에 경쟁을 이겨서면서 올해 이제 7위까지도 올라와서 아까 말씀드렸던 의식주 플랫폼을 모두 다 담는 비즈니스 모델링을 같이 만들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의 자료로 제가 보는 거는 이제 톱 푸드테크 기술 트렌드와 혁신의 영향력 비교인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플랫폼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를 부분을 한 10개 정도로 보여지는데 대체 단백질, 그다음에 전자상거래, 개인 맞춤형 영양, 디지털 식품 관리, 로봇, 그다음 기능성 식품, 식품 안전과 투명성, 레스토랑 디지털화, 음식 쓰레기 감축, 3D 식품 프린터 등의 ESG 경영에 맞는 비즈니스 모델링을 푸드테크에서도 여러분들도 만들어서 사실 비즈니스 모델링들을 체계적으로 만드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마지막 장입니다. 제가 오늘 물류를 기반으로 왜 물류를 장악하면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리딩할 수 있는 유니콘 회사가 될 수 있는지를 제가 글로벌 관점과 제 비즈니스 관점으로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푸드테크 2위가 1위가 될 수 있고 여러분들 중에서 스타트업 CEO께서 여기 자리에 참여하셨다면 이들 중에서 리더들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게 세계적으로 푸드테크에서는 우리 한국이 많은 이렇게 세션을 가지고 있는 알릴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링을 할 수 있는 커뮤니티가 많아서 더 빠르게 진출할 수 있고 한국 시장이 특히 이렇게 주장하는 메신저들이 많아서 국내에서도 푸드테크 붐이 굉장히 절대적으로 있는 타이밍입니다. 특히 오늘 세션의 32명 중에서 IR 세션은 없어서 투자 쪽에 관련된 얘기들은 없을 텐데 내년에는 농림부에서 가장 많은 투자 금액을 푸드테크 쪽으로 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푸드테크 전문 유니콘들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결론입니다.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국내 플랫폼 기술을 기반으로 다소 부족한 AI, 로봇 기술을 강화해 간다면 대한민국의 푸드테크, 라이프테크 기업이 글로벌 테크 시장을 장악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